안녕하세요. 조덕형 강사입니다. 민법 기출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페이지 보시죠. 자, 먼저 1번 권리남용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자, 보시죠. 사안의 문제는 을 소유 농지에 이 송전탑을 갖다가 A 회사가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남의 땅에 대해서 니들이 무단으로 설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을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이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에 을이 갑에게 매매를 해요. 이 농지를. 그런데 갑은 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이 경과한 다음에 갑이 이 A 회사에 대해서 이 송전선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 A 회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었지 않느냐. 알고 있었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권리남용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했겠어요? 이거 장기간 이거 된 거 아니냐. 너무 장기간 지난 거 아니냐. 실효법칙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당연히 맞죠. 왜 그러냐면 162조가 한번 정리해 보시죠. 162조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권리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 이게 통설 판례예요. 통설 판례.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맞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자, 2번.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 판례가 뭐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판례는 권리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판례의 얘기로는 뭐예요? 반드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만에 의해서 권리남용을 판단한 경우도 있고 주관적 요건만에 의해서도 권리남용을 갖다 판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2번은
객관적 요건만에 의해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권리남용 아니다라고 한 게 요 대표적인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그러니까 판례가 봤을 때 요 2번은 뭐예요? 설사 제한된 알고서, 그러니까 요 송전선이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서 갑이 요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요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송전선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만 판단한 거죠. 이 주관적 요건을 여기서 판단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험에 보면은 예를 들면 상계권의 남용이란 판례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객관적 요건만 본 거예요.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 그렇게 판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모두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권리 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실효의 법리. 실효여치 요건 첫 번째 뭐예요?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의 신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신뢰에 관한 권리 행사. 권리 행사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게 썼는데 이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는 뭐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 불행사 요게 요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뢰라는 것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에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갑의 권리 불행사 기간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13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판례는. 자, 4번.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요게 두 가지 요건을 다 요구한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줘야 되는 거 뭐예요?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다. 요거를 꼭 같이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여기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러니까 오로지라고 말을 씀으로써 마치 조금이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쓰고 있는데 다른 판례들을 다 봤을 때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해하는 데 있다.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꼭 요 오로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기본적인 건 이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가 아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판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에 관한 판례에서 그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주된 목적이 그렇게. 자, 5번.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A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이죠.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요 제2조는 강행법규이고 강행법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항상 기억해 두세요. 시인이 범인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임으로 처분할 수 있을 뿐인 거지 미성년자에게 행위 능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그 밑에 8조 1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조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8조는 미성년자에게 행위 능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통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6조는 대리권 소멸 X, 8조는 대리권 소멸 O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요 8조 1항에 관한 얘기죠.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이건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행위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자, D급 보시죠.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후견인도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아니죠. 930조 1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 후견인과 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죠. 949조의 3 옆에 페이지는 뭐라 그래요? 그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의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미음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제한 능력자라고 한 게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그 옆에 민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즉 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시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이게 뭐예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죠. 이게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거죠. 여기 꼭 이렇게 외워두세요. 추추거.
그러니까 확답을 발송했는데 그러니까 확답 촉구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추추거라고 하는 것은 일항 같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항 같은 경우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근데 삼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한 경우에는 확답이 없을 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추거. 확답이 없으면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한 것으로 봤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삼항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그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16조 1항이 이렇게 16조 1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제한 능력자가 맺은 단독행위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어떠한 단독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추인이 있기 전에 선악을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악의자는 그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과 단독행위를 꼭 잘 알아두세요. 옛날 사법고 시에도 이렇게 자주 출제됐어요. 단독행위로 바꿔가지고 이 문장을.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만 악의자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게 몇 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141조가 그 현존 이익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부당이득 반환 범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자, 원칙은 몇 조가 적용될까요? 민법 748조가 적용되는 것이죠. 일반적 부당이득 반환의 기본적인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인 거죠. 그래서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반환하는 거죠. 반환하고. 그럼 악의 수익자는 이익도 반환해야 되고 이자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도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74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이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이 748조의 예외 규정들을 몇 개 두고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의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계약해제죠. 계약해제는 뭐예요?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게 통설 판례인 거죠. 그렇다면 계약해제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용어로 나와요? 원상회복으로 나오죠. 원상회복. 그럼 요 계약해제 시에 이 원상회복의 의미가 뭐냐? 원상회복의 의미는 전부 반환하는 거예요. 전부가 뭐예요? 이익,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런데 요거랑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요 이익, 이자, 손해는 여기 일반적인 부당이득에서는 악의 수익자만 이익, 이자, 손해를 갖다 반환하고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 회복에 있어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 이자, 손해 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대표적인 게 548조하고 55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손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548조 1항은 원상회복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항은 이자를 물어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있죠. 두 번째 예외가 지금 이 지문에서 봤던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141조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불문. 여기도 선악불문. 불문하고. 여기도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반환.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해라. 여기도 선악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요게 201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선의 점유자가 그 회복자에 대해서 자기가 점유하던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현존 이익 중에서 과실 같은 경우도 현존 이익이잖아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것도 반환해야 되는데 201조는 201조 1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현존 이익 중 과실만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 부당이득 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0조 4항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10조 4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피한정 후견인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13조 4항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걸 규정하고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겠어요?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매매가 취소됐어. 그럼 뭐예요? 이 매매 계약에 의한 법률 효과로서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면 141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채무 불이행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보시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 대리인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에 관한 17조 1항은 뭐라 그래요? 미성년자가 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속이는 게 어떠한 의미냐? 적극적으로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능력자인 거로 속여야지 단순히 저 21살이에요 이렇게 성년자라고 얘기한 것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단순히 성년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 17조 1항의 그 속임수로 볼 수 없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매번 단골 메뉴죠. 자, 니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여금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여기까지 맞죠? 아까 봤으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간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8조 2항은 영업에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2항은 취소 제한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이를 취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D급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921조 1항 한번 보시죠. 찾아보셨어요? 그렇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나오죠. 921조 1항에. 그런데 여기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된다고 거기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친권자인 모와 이해에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 그러니까 친권자와 미성년자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해상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런데 이 판례와 같이 나온 게 뭐예요? 이 경우에 대해서 또 친권의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또 같은 판례가 같이 판시한 사안이에요. 이 경우에 친권의 남용도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예요.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921조 2항은 뭐라는 거예요? 자, 친권자가 있고, 자가 있고, 갑을병. 자가 있을 때, 이 갑과 을 간에 상반되면 이 을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거죠. 이게 921조 1항인 거죠. 그런데 2항은 뭐라는 거예요? 갑과 을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을과 병 간의 이 자들 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게 921조 2항인데 얘와 얘의 이해가 상반되면 어떻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거예요? 얘의 대리는 갑의 친권자가 하라는 거예요. 다만 얘나 얘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거죠. 이게 921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친권자가 대리하고 나머지 한 명은 특별 대리인을 해라. 그래야지 이해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이해가 상반되고 있어요. 공동상속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상속의 피상속인이 된 거죠. 상속인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 뭐예요? 갑이 한 명을 갖다가 대리해서는 안 되고, 법정 대리해서는 안 되고, 얘도 특별 대리인 선임. 그 다음에 얘도 특별 대리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특별대리인 선임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공동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갑이 이 절차를 생략하고 지가 법정 대리인으로 다 상속 재산 분할을 했어. 여기 없다.